윤석열의 내란 그리고 비상계엄 이 상황에서 혹시 여러분의 이름이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메모에서 나왔다. 그런데 주요 인물이다 아니다 논란 이전에 특이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최재형 목사인데요. 자,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포렌식을 해보니까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메모에서 체포자 명단에 최재형 목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는 한동훈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 그리고 김어준 공장장 뭐 이런 분들이 지금 14명에서 16명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최재형 목사가 거기에 이름이 나와 있는지 누가 그 이름을 넣어서 체포하라고 했는지 최재형 목사가 그 비상계엄 시점에 직접 본인의 숙소에서 당한 일까지를 포함하면 섬뜩하다. 이 수준을 넘어서 충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최재형 목사 모시고 고소의 전략에서는 이 사건의 내막을 상세하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최 목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한겨레 신문에서 단독 보도를 한 것인데요. 네, 자, 내용은 어떤 겁니까? 한겨레의 단독과 예. 경향신문의 단독 두 개가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데 아마 한쪽만 보신 것 같아요. 예. 그 경향신문에는 최재형 목사와 이석기가 같이 이석기도 들어갔습니다. 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딱 나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거는 이석기와 저를 엮으려고 하는 공작이다. 처음에 이제 이 디올백 사건이 터지자마자 이거는 북한 공작금으로 디올백을 샀다라고 하는 이런 궤변을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온 것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제 저를 종북 좌파 빨갱이 그거는 오히려 호사스러운 표현인 것 같아요. 그냥 간첩으로 저를 고정 간첩, 난파 간첩 그냥 간첩으로 몰아가는 그 작태들을 1년 동안 그래 프레임을 씌워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석기 씨와 저를 엮어서 그렇게 북한의 공작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조작하기 위한 일환 중에 하나로 제가 들어갔고 이석기 통진당 그 의원 그 명단도 들어간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두 사람만 나왔고 다른 인물들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있다 없다라는 게 없다는 네. 거고요. 그러면은 김건희가 이것을 지시했다라고 지금 나름대로는 확정에 가까운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계엄 주체 세력들이나 혹은 그 바로 직계 각 사령관들이 그 디올백 사건에 관한 그 감성이나 그 사건에 대한 본질을 계엄령이라고 하는 것에 포함시킬 이유도 없고 그럴 만한 사안이 못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국가 계엄령에 그 영부인의 그 가장 수치스럽고 억울했던 그 디올백 사건의 그 당사자인 이제 최재형 목사를 이렇게 제거 대상, 체포 대상으로 했다는 것은 김건희 씨가 깊이 관여됐다라고 하는 아주 첫 번째 증거가 되지 않을까 공식적으로. 김건희 씨가 우리가 그동안 계엄령에 같이 기획을 했다, 함께 여기에 공모를 했다, 디자인을 했다 그런 얘기들이 낭설이나 아니 그러니까 추측들이나 합리적 의혹들은 많았지만 이렇게 저를 여기 체포자 명단 제거 대상에 넣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김건희 씨의 입김이 작용했다라고 저는 확실히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최 목사님 이름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윤석열의 내란 목적이 무엇이었느냐라는 것이 명백해진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00% 정적 제거 또는 불편하게 했던 사람은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계엄을 통해서 제거하겠다. 여기서 제거는 단순히 구금을 하겠다 이런 수준이 뛰어넘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50명 이상을 구금할 수 있는 벙커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했다는 여인영 방첩사령관. 네. 이런 행동을 보더라도 명백하게 위해를 가할 목적이 명확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요.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김건희가 그런 배후에 있었다면 이것은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가 분명히 지시를 했다라고 한 것은 그만큼 디올백 관련된 것이 충격이 컸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그들의 지금 국가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심대한 타격을 줬다라는 것은 일종의 반증이기도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최재형 목사를 거론하기 전에 제가 당사자지만 잠시 저를 멈춰두고 저와 함께 같이 동반 거론된 이석기. 네. 왜 이석기가 왜 등장을 합니까? 갑자기. 예? 그것은 용도가 뭐냐, 이석기의 이름이 들어간 그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석기 하면 그 이석기라고 하는 이름 석자의 브랜드가 뭡니까? 종북이죠. 종북, 북한이 떠오르고 예. 내란선동이 떠오르고 통진당이 떠오르고 그렇게 북한과 관련된 상징적인 캐릭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디올백 사건 때문에 김건희 씨가 곤혹을 치르고 또 많이 이슈가 돼서 논란이 됐고 많이 고통을 받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그 이석기 씨와 저를 엮으려고 했던 거죠. 어떻게 하든지 본인이 이래서 우리 여사님이 억울했겠구나. 종북 좌파들이 저렇게 북한의 지령을 받고 저런 모의를 하고 기획을 해서 여사를 구렁텅이에 빠뜨렸다. 이런 시나리오를 그렸다고 나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디올백 관련돼서 여러분들 보셨던 영상인데 왜 김건희가 최재형 목사님을 타겟으로 했는지 그 출발점이 되는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아이고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아니 이거 자꾸 왜 세우세요? 아이고 그냥 뭐 다음부터는 뭐 못해도 이번 진짜 이런 거 정말 하지 마세요. 예예. 아니 근데 불쌍한 그렇게 서우지 마세요. 아이고 알았습니다. 네. 자, 이제 적의 촉발이 돼서 김건희가 어떤 짓을 했는지를 드러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그게 이제 지금 명태균 게이트로 이어지면서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는 첫 출발 지점에 저는 디올백이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방첩사라고 하는 그 기능과 역할이 예. 부정적인 부분으로 말하자면 그동안은 증거 조작, 왜곡 거기에 뭐 달인이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 뭐 지금은 기무사지만 예전에 기무사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디올백 사건을 통해서 저를 간첩 혹은 북한의 소행으로 디올백 사건을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증거 조작, 왜곡을 염두에 두고 이석기 씨와 저를 함께 묶어서 그 체포자 명단에 넣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정원은 현재 지금 법이 바뀌어서 규정이 바뀌어서 국내 정치에는 관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입할 수가 없으니까 홍장원 1차장을 통해서 윤석열 씨가 여인용을 도와라 이런 연락도 주고받았지 네,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 서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냥 용공 사건으로 이석기를 끌어들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 하나만 가지고는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날 수가 없잖아요. 최재형이라고 하는 저 목사를 뭔가 걸고 넘어져야 되는데 그냥은 안 되니까 최재형 목사가 이석기하고 컨택을 해서 이석기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또 나는 이석기와 함께 뭐 이렇게 교류를 해서 이런 디올백 사건을 모의를 했다 뭐 이런 거를 시나리오를 짜지 않았을까 그렇게 그러니까 보고 억지로 있습니다. 엮는다면 이제 그렇게 가는 것이지만 예. 이석기 전 의원이 여기에서 등장하는 것이 이상하고 좀 느닷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실형을 살고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네, 예, 예, 그러면서 외부 활동을 하지 않는데 예, 예. 최재형 목사와 이석기 전 의원을 연결시키는 것이 먹힐 수 있느냐? 뭐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이석기 전 의원을 개인적으로 알고 계신 사람입니까? 전혀 모릅니다. 단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일면식도 없고 예. 전화번호도 모르고 그리고 그분을 만나야 할 특별한 이유도 없고요. 예. 그런 상황인데 뭐
저하고 이석기 씨하고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좀 더 이제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여인영의 메모에 나왔다면 이 여인영의 메모가 적힐 때 누군가로부터 자, 이 사람들을 체포하라고 지시를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있죠? 누굽니까? 김용현으로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용현은 여인영에게 예, 예, 그렇게 이름을 줬고. 예, 줬고. 그럼 김용현은 이 명단을 이제 작성할 때 네. 자, 16명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지금 두 분이 추가가 됐습니다. 제가 취재하고 있는 내용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본인이 당사자로 거론이 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1, 2, 3, 4, 5 쭉 분류를 해가지고요. 나름대로 관리한 것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겠던데 어쨌든 네. 자 그렇게 이름을 김용현이가 불러줘서 여인영을 썼을 것이다. 그럼 김용현이 이 이름을 작성할 때는 네. 김건희로부터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이 분류 기준으로 보면 자 지금까지는 국회를 경고하기 위해서 이런 걸 했다. 그리고 계엄령이 아니었다, 계몽령이었다 이런 이제 헛소리를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게 완전 거짓말로 이제 드러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요 리스트 예. 블랙리스트라고 뭐 표현을 해야 되려나요? 체포자 리스트 혹은 제거자 리스트가 다양합니다. 일단은 뭐 이미 공개된 것처럼 노상원 씨의 수첩에 적혀 있는 또 그런 명단과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 안규백 의원 지금 국조특위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안규백 의원이 그 국회 그 담장을 넘어서 국회를 넘어가는 순간에 누군가로부터 제보를 받았는데 그 제보자는 지금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개인 신상 때문에. 그런데 그 계엄령이 발표되고 1시간 지난 무렵에 14명의 명단을 안규백 위원장이 받은 거죠. 그게 별도로 있고 그리고 여인영은 김영현 국방장관한테 받았다고 그러고 또 여인영은 다시 그걸 홍장원 차장한테 전해준 거고 이런 다양한 이제 명단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시기가 언제냐는 겁니다. 이 시기가 11월 초입니다. 예. 저의 이름을 작성한 시기가 예.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그래서 그거를 삭제를 했는데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다행스럽게 그게 포렌식에서 드러난 겁니다. 이번에 검찰 포렌식에서 그랬는데 11월 초라고 하면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국힘당 내부에서 이제 김건희 특검을 좀 동조하고 좀 긍정적으로 찬성 여론이 점점 비대해지고 찬성 여론이 올라가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네. 그렇고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이 그때 당시에 9월쯤에 당권을 잡고 큰 변화가 있었던 시기였는데 그 무렵이 이제 11월이었는데 그때 이제 이 계엄령을 준비하는 세력들이 그 기존의 14명을 비롯해서 이제 저하고 이석기 의원을 포함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제 이제 보도된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의 보도 내용이고요. 디올백 공작을 북한의 사주를 받은 최재형과 이석기가 공작을 했다라고 하는 시나리오로 저는 보고 있고 그 너머에 우리가 꼭 주시해야 될 것은 김건희 씨가 깊이 관여를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 김영현 씨가 자기 스스로 이것을 자기적으로 초안을 작성하고 스스로 이것을 리스트에 넣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럴 리도 없고요. 네. 자 이번에 내란 사건을 주도한 사람이 결국 김건희일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의견이시죠. 네네, 저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제 분석할 때 비율로 좀 나눠 보자. 지금 윤석열은 구속돼 있습니다. 네. 김건희가 실제 배우다. 아니고 윤석열이 주도했는데 김건희는 동조를 했다. 예. 아니면 김건희가 주도를 했다면 정말로 몇 % 정도의 본인의 영향력으로 이것이 윤석열에 의해서 발표가 됐겠느냐. 비상계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두 부부가 예.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그냥 두런두런 시간만 나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계속 업데이트이 돼서
이런 결과물이 나왔다고 생각을 네. 하고 이제 제 사건, 디올백 사건 이슈가 돼가지고 굉장히 곤경에 처하고 불기소 처분을 하니까 국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악화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또 주가 조작도 불기소 처분을 무혐의 처분을 하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었던 시점이었고 그거와 맞물려서 이제 김건희 씨는 이제 명태균 사건이 폭로되면서 그 수위가 점점 확대되고 깊어지고 김건희 윤석열 두 부부의 명태균과의 이 관계를 통해서 정말 이 폭로되면 자기들의 정권은 끝이라고 하는 위기감이 팽배했을 때 사실은 더 12월 3일이 아닌 더 멀리 그 D-Day를 잡았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네. 명태균 사건으로 인해서 조기 계엄령을 선포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이제 알려져 있는 것과 전혀 달리 김건희가 이제 주도했다라고 이제 뭐 그런 이제 증거들이 계속 저는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러면 결국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걸로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김건희 덮으려고 비상계엄 선포했다. 김건희 특검을 막으려고 하는 예. 그런 의도가 다분히 내포돼 있죠. 계엄령. 계엄령 이렇게 지금 뭐 헌재에서 다루고 검찰에서 다루고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것은 하나의 표피적인 거라고 봅니다. 그 내막은 김건희 특검을 막고 김건희가 추락하고 체포되고 구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왕이면 화제를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화제와 방점 포커스를 시사적인 포커스를 다른 데로 이 계엄령이라는 곳으로 두는 것이 더 낫겠다는 이런 모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추측성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름이 있었다는 것은 밝혀졌는데 여인영이 이 내용을 인정하거나 또는 김용현이 수사 과정에서 자, 이런 이름을 불러준 적이 있다라고 하는 진술이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이게 드러난 거기 때문에 네. 아직 시간이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기자들이 당사자들한테 김용현이나 또 여인영 당사자들한테 뭔가 질문을 하거나 취조할 여유는 없다고 보고요. 앞으로 조만간 며칠 내로 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보도된 것에 대해서 최 목사님은 대응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지금 이걸 그대로 그냥 지켜보고 수사 과정을 살피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다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더 지켜보고 저도 거기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행동으로 옮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 저를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출국 금지를 내렸잖아요. 네. 그동안. 그래서 지금 2년째 미국을 못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4월까지 저를 출국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정확하게는 출국 정지죠. 외국인이니까. 출국 정지를 시켰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바보 아닌가. 이 정권이 나를 빨리 미국으로 보내버리면 더 내가 이 정권하고 맞짱을 뜨고 대응하는 그게 없을 텐데 이 눈에 가시 노릇을 안 할 텐데 왜 내가 이렇게 계속 정권과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왜 이렇게 출국 정지를 시켜놓을까. 그 의구심이었습니다 사실. 네, 그런데 예. 알고 보니까 저희가 이제 체포조 제거하려는 명단 안에 저를 넣어서 이제 그렇게 그런 또 속 뜻이 있었던 거죠. 저를 자, 출국 그러면은 정지를 시켰던 거꾸로 게. 좀 돌아가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선포되고 난 뒤에 예. 그때 그러면 최 목사님이 이름이 들어가 있었고 체포 대상이었다. 네. 라고 이제 했을 경우에 그 당시에 최 목사님만 당한 예. 그런 압수수색 또는 뭐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좀 설명해 네네. 주시죠. 사실은 그 12월 3일 오전 10시 반쯤에 서울 경찰청에서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이제 제 숙소하고 제 사무실에 들이닥쳤고요. 예. 또 동시에 서울의 소리도 갔는데 사실 서울의 소리는 가져간 게 별로 없습니다. 압수수색 목록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런데 압수수색을 노트북, 핸드폰 2대, USB 이런 거 디스켓
다 가져갔거든요. 그리고 저는 거의 6시간 동안 제 사무실과 제 숙소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병력이 경찰 병력이 경찰 버스 3대와 소방차, 소방대원 5명 이런 대규모 인력들이 들이닥친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번 계엄령에서 가장 먼저 제가 이렇게 정권에 탄압을 받고 이렇게 컨트롤을 당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날 저는 계엄령을 어디서 맞이했는가 하면 광화문에 있는 서울경찰청 본청에서 맞이했습니다. 조사를 받고 있었죠. 네, 이제 포렌식과 조사 이걸 하느라고 거기서 계엄령 뉴스를 듣고 내가 갑자기 설사가 난다, 배가 아프다 그러고 제 수행원을 데리고 빠져나갔습니다. 일단 뭐 그 계엄령의 그 핵심이 뭐냐면 영장 없이도 체포가 가능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재빠르게 행동을 옮겼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날 저녁에 이제 김어준 또 자택이나 이제 뉴스공장도 이제 계엄군이 이제 쳐들어간 거는 이제 다 알려졌는데 사실 경찰복과 군복이라는 것만 다르지 저는 그냥 경찰 병력도 계엄군 병력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네, 있거든요. 저는 사실. 네. 그 순간적으로 굉장히 공포감을 느꼈어요. 그날 아침에 이제 압수수색을 당하고 저녁에 이제 조사받는 중에 비상계엄이 이제 선포가 돼버리는 상황. 그리고 네. 사실은 설사가 났다고 하고 빠져나와 버린 거지 않습니까? 네네. 예. 스스로 신변을 보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예. 자, 그 과정에서는 굉장히 공포감을 이렇게 느끼신 거죠. 공포감을 느꼈으니까 예. 빠져나가서 그 주변을 또 지나던 마침 제 측근 예. 유튜버 차량이 지나가서 그거를 잡아서 그거 타고 이제 국회로 이동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일은 그때는 정말 놀랍다. 왜 최재형 목사 압수수색을 했느냐 이런저런 논란 가지고 우리가 방송을 한 적도 있었는데 네, 예. 어저께 한겨레나 경향신문의 보도를 보면 야, 그러면 체포조의 명단에 이미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과 연결하면 사전에 경찰을 통해서 압수수색 시키고 자료를 확보해 놓고 비상계엄이 계속 유지됐을 경우에는 종북이다 그리고 북한과 내통했다라는 걸 가지고 엮어내려고 했던 것이 결국 방첩사가 체포하고 압수수색은 경찰이 하는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하고 다른 이면에 예.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 이 두 경찰 수뇌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이 이제 김영영 국방장관이 입회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안가에서 이 계엄과 관련된 미션과 오다를 받았잖아요. 거기에 뭐 A4 용지라고 그러는데 그 용지에 뭐 저를 압수수색하고 서울의 소리 또 이명수 압수수색하는 내용이 반드시 난 들어갔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걸 어디다 뒀냐 그 A4 용지를 그렇게 이제 의원들이나 이제 수사관들이 질책을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찢어버렸다 이렇게 진술을 했잖아요. 네. 두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울 경찰청이나 경찰 세력 또 계엄군 군부 세력 이런 양쪽으로부터 저는 신변의 위험을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댓글로 많은 분들 의견 주고 계신데 만약에 계엄 성공했다면 리스트에 나온 인사들은 모두 사망했을 겁니다. 한 리버님 이런 의견 주셨고요. 참 읽어드리는 것으로도 굉장히 좀 공포감이 생기는데요. 자, 장현주님도 의견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성리의 나팔님, 백조님 이렇게 의견 주고 계십니다. 결국 이번 이 사건 이제 맹탱 게이트가 터지기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라고 이제 보시는 쪽입니까? 어떻습니까? 이 작년 3월부터 준비를 했다. 재작년 3월부터라는 의견도 있고 개헌까지는 검토는 했다더러 실행을 구체적으로 하기에는 오히려 맹탱 게이트 터지고 난 뒤부터 했다라는 것 이제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윤석열 김건희의 그 상황 인식이나 지금 현재의 판단력 이런 것들을 잘 아시는데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이 계엄령이
선포되는 그 이전에 이 정권 전체 타임라인을 내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제 나름대로 해봤는데 윤석열 부부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었고 관저로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타임라인을 조사해 보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예. 이 사람의 어떤 그 재판에서의 혐의를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언급하는 그런 회동 같은 게 느껴졌고요. 또 그게 딱 맞아요. 그 만나는 타임라인이 딱딱딱. 그리고 김용현과 조현천이 같은 또 육사 동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재작년 3월부터 이게 기획이 되고 그리고 이제 쭉 이제 점점점 업데이트 되다가 김용현 경호처장과 또 이제 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서로 맞교환을 하죠. 맞교환하고 안보실장으로 가고 국방부 장관으로 가는 그 시점이 거의 무르익은 거의 이제 실전에 돌입하는 정도의 구체화되는 단계 이런 걸로 쭉 이제 제가 이제 타임라인을 체킹을 해봤어요. 그런데 결국은 경호처장 그만둔 경호처장 있지 않습니까? 차장 말고 박종준요. 박종준 경호처장도 지금은 이제 흔적도 없이 지금 이제 여기 우리 시사 라인에서 사라졌는데 사실 이 경호처장이 아까 얘기한 경찰청장 두 사람을 안가로 부를 때도 그 경호처장에 연락을 해서 왔고 무슨 말이냐면 경호처도 이 내용을 계엄령에 관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늘 알고 있었고 모르는 부서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국방부는 국방부 장관 그 라인 직계 라인은 알고 있었을 것이고 경찰청 라인 다 사실은 미리 알고 있었던 거죠. 뭐 제 이름 밝혀진 것도 11월에 이 사람들 거짓말했잖아요. 이 4명의 사령관은 당일날 알았다고 뭐 TV를 통해서 알았다고 거짓말했지만 11월 초에 제 이름 메모가 발견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몰랐다고 하는 거는 이건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고 또 의도적으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우리 대통령께서 뭐 우리 집사람이 이거 계엄령 미리 알려주지 않아가지고 되게 서운하고 화냈을 것이다라고 하는 애드립을 친 것도 결국은 그걸 거꾸로 뒤집어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김건희 씨의 어떤 그 죄가를 덮어주기 위한 하나의 그런 발언이지 실제로 김건희가 몰랐다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는 정황을 볼 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인 그리고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라고 이제 편을 드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정광훈일 테고. 그리고 국힘 일부 의원들도 거기에 동조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상황을 오판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렇게 주장해야만이 자신의 지지 세력을 결집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뭐 지금 정광훈 이제 목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너무 많은 이제 그 언론에서 다루고 매체에서 다뤘기 때문에 저는 이 사실은 정광훈 씨가 처음에 기독당이라고 하는 이런 당을 설립할 때 그 변이 뭐였는가 하면 왜 이 당을 세우느냐라고 했을 때 한경진 목사와 김중건 목사가 교계의 어른이라고 하는 올로라고 하는 두 사람이 이 좀 기독교 정당을 세워봐라 해서 세웠다고 그렇게 본인이 피력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은 대형교회 극우 목사들이 정광훈을 한국교회의 캐릭터와 대변인으로 앞장서 세운 겁니다. 이 원초적으로 들어가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교회가 정광훈이가 저렇게 된 데는 책임이 있는 것이고 정광훈이라고 하는 저 기독교 괴물이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가 만들어낸 한국교회가 자연스럽게 정광훈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생성되게끔
응집이 된 것이지 정광훈 하나만의 죄라고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지금 한국교회가 어느 정도 심각한가 하면 정광훈 목사 한 사람을 저 이단 중에 이단이고 이단 중에 괴수 같고 정말 사회적으로 영원히 격리되어야 마땅할 저런 자를 퇴출시킬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없다는 게 가장 비참한 겁니다. 한국교회가. 그리고 정광훈 목사는 결국은 돈과 기득권입니다. 결국은 광화문에 모여 있는 혹은 태극기 집회를 할 때마다 또 자기 교회에서 예배나 집회를 할 때마다 그 모여지는 그 도네이션, 후원금, 헌금들 이런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이런 것을 멈출 수 없는 것이고 또 여의도의 국힘당 당사를 가보셨지만 아시겠지만 국힘당 당사를 딱 정면에서 보면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포착됩니다. 바로 옆에 오른쪽에 자유통일당 당사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쌍둥이처럼. 그건 뭐를 말합니까?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고 서로 위민하고 있는 관계인 거고 비근한 예로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저하고 관련된 거를 놓고 볼 때도 디을백 사건을 자유통일당 측에서 정광훈 세력들이 저를 3번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고발 사주를 받아서 고발을 했으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했다고 자유일보에 아주 공개적으로 자랑 삼아서 보도를 했어요. 그때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기독교 정신을 가진 기독교 정당이라면 혹은 기독교인들이라면 제가 이렇게 무속 정권과 투쟁을 하고 부정부패를 폭로한 목회자가 이렇게 해외교포 목회자가 이렇게 힘겹게 이런 걸 폭로했다면 저를 측면 지원해주고 오히려 저를 응원해줘야 정상적인 건데 오히려 국힘당과 용산을 편승해가지고 저를 고발을 3번이나 이 정광훈 세력들이 했지 않습니까? 네. 예. 자, 그런 걸 보면 지금 현재 극우로 이렇게 똘똘 뭉치고 있는 뭐 국힘 일부와 정광훈 세력이 소위 말하는 민주 진보 진영에서 지금 윤석열 탄핵을 주도하고 내란죄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진영과 비교를 하면 네네. 정말로 차이가 많이 난다. 역량에서도 그리고 논리에서도 차이가 많이 난다는데 네네. 근데 진보 진영을 이렇게 보면 극좌나 이런 것들은 지금 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쪽에는 왜 극우가 이렇게 준동을 하느냐? 보통 정치판이라면 좌우가 같이 준동을 해서 막 이렇게 부딪힐 수는 있겠다 싶은데 지금은 전혀 그런 양상이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헌정을 유지하겠다는 세력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세력과 완전히 극단화되어 있는 세력 간의 이런 구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읽어야 하느냐라는 부분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광훈이라고 하는 캐릭터와 그 주도 세력들의 배후에는 단순하게 우리가 볼 게 아니라 굉장히 그 카르텔이 복잡합니다. 생각 외로. 특히 이제 저는 5.24 대북 첩보부대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그 뭐냐면 문재인 씨가 이제 대통령에 당선돼서 당선자 신분 시절을 말하기 위해서 C라고 내가 표현을 했는데 당선자 신분 시절에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이 문재인이라고 하는 저 당선자는 굉장히 북한과 친화력이 있고 친북적이고 통일지향적인 이런 리더이기 때문에 우리 미국에서 개입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한반도가 통일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갑자기 5.24 대북 첩보부대라는 것을 주한미군 사령부 8군 사령부 내에서 설립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가동을 하고 이런 뭐 어떤 뭐 북의 정보를 입수하고 첩보 활동을 하고 이런 첩보부대를 이제 왕성하게 함에 있어서 저는 정광훈 목사와 그 정광훈 세력들이 미국에서 키워준 하나의 캐릭터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의 그 극우 세력들 또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극우 세력들과도 연대가 되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정광훈이라고 하는 캐릭터 안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반공, 반이슬람, 반동성애라고 하는 이제 3대 혐오 전략을 모토로 하고 있어요. 이 정광훈 씨가. 그래가지고 그 반북적이고 또 반통일적인 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타종교를 적대시하는 그런 것들,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이제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를 적대시하고, 그 다음에 성소수자들을 적대시하는 반동성애, 이런 캐치플레이어를 가지고 이제 보수와 이 극우들을 결집하는데 굉장히 이제 성공을 했던 것이고, 그것은 뭐냐면 나치가, 사실 이것은 나치에서 모티브를 얻은 겁니다. 나치도 반공을 내세웠고 반유대를 내세웠고 반소수자를, 성소수자를 내세웠고 게르만주의를 이제 내세웠기 때문에 이런 네 가지 광기를 가지고 이제 나치가 그렇게 국민들을 준동을 해가지고 혐오를 심어줘 가지고 아주 그런 독일 국민들을 우롱했던 기법과 정광훈이가 하는 기법이 동일하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극자와 극우의 대립이 아니라 아주 특이한 집단이 생겨서 이들이 지금 정치를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계속 이렇게 확장세로 지속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대선이 좀 끝나면 정광훈 세력을 비롯한 극우들은 정말로 우리 사회에서 조금 줄어들겠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질문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저는 안타깝지만 예. 이 각 정권이 생성하고 또 이제 물러가고 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예. 하는 그 절기절기마다 정권의 그 사이사이마다 정광훈과 그 세력들은 지금처럼 준동할 걸로 저는 그렇습니까? 봅니다. 네.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국힘이 정상적인 보수 정당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약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대한민국은 그냥 아예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한 보수 정당 탄생은 어렵겠구나라고 거꾸로 좀 질문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국힘당이라고 하는 정당은 사실은 뭐 자기들이 했던 소행들이지만 통진당이 해체 수순을 밟았던 것처럼 국힘당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될 네. 정당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 보수의 가치를 국정에 반영하고 보수를 대변하는 정당이 아니라 이미 우경화되고 극우화돼 가지고 정광훈이가 무색할 정도로 지금 정광훈이하고 변죽을 맞추면서 이렇게 지금 내란 선동과 계엄령을 합리화하고 궤변을 늘어놓고 이렇게 지금 국힘당이 지금 대선이라든지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것을 고려해서 민주당에 질 수 없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걸로 지금 이렇게 객기를 부리고 있는데 저는 국힘당은 정말 정당이라고 제도권 정당의 탈을 쓰고 있지만 반통일 세력, 반북 세력, 반민주 세력, 반헌법 세력이라고 그렇게 보아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제가 이제 이렇게 드렸습니다. 일단 그 극우 세력 정광훈 일당이 어떻게 될 거냐? 계속 준동할 것이다. 계속 준동할 그러면 국힘은 겁니다. 어떻게 될까? 설자를 잃을 것이라고 보는데 훨씬 더 국힘은 정당으로서의 세력은 좀 축소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뭐 없어져야 한다는 당위는 뭐 이게 이제 제 없어져야 한다는 그 말의 핵심은 예. 본인들도 윤석열 씨가 정말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예. 다 알아요. 알면서도 저렇게 하는 거는 본인들이 이제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력이 많이 좀 약화될 거다 이렇게는 봅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 쪽으로 또는 이제 야당 쪽으로 국민들의 지지세가 늘어나고 또 책임도 그만큼 무거워지겠지만 대선에서 혹시라도 민주당과 국힘이 붙어서 뭔가 박빙승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쪽도 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지금 뭐 여론조사가 뭐 계속 상승세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 여론조사라고 하는 그 시스템이나
그런 질문 조항 하는 방식을 보면 이건 뭐 정상적인 여론조사로 저는 인정하고 싶지는 네. 않고요. 국힘당이 그런 게 올라가는 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막상 대선이 이제 시작됐다 했을 경우에 네. 국힘당을 지지해줄 국민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방심할 정도는 아니다. 네. 보수의 집결, 극우의 집결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거의 저도 박빙으로 볼 정도입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하고는 조금 다르긴 한데 언더독님께서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이제 일반 정상적인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몰아줘야 미국, 일본 첩자들이 뒤에서 이상한 짓거리 못합니다. 라고 이제 일단 하고요. 별채님께서도 의견을 주셨는데 산업부 장관이 발표해야 하는데 윤석열이 나와가지고 사기를 치르고 했는데 그걸 믿고 투자한 지는 어쩌면 좋을까 하 이랬는데 이거는 이제 오늘 조금 전에 나왔던 뭐 대왕고래와 관련돼서 네. 파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라는 이야기 이제 오늘 저녁에 저희들 역전의 용사들에서 좀 더 리얼하게 이제 상황을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자, 결국 이대로 가면은 빨리 정리가 되어 간다. 2월 말 3월 초 탄핵이 완성된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네, 뭐 헌재가 지금 하는 방식대로 예. 쭉 별 탈 없이 업앤다운 없이 쭉 꾸준하게 간다면 저도 늦어도 3월 초에는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파면이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뭐 개헌을 한다 이런 거는 시간적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힘들고 바로 대선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뭐 개헌을 하게 된다면 굳이 하게 된다면 계엄령의 모순점 같은 거를 바꾸는 개헌이라든지 뭐 그런 거는 가능하겠지만 뭐 이제 뭐 내각제를 한다거나 예. 뭐 5년 단임제를 한다거나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그런 지금 원로 그룹들이나 또 이렇게 그런 분들이 제시하고 하는 거는 이번에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힘들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건희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소식 들어보셨습니까? 네, 김건희 씨는 지금도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뭐 대통령실 직원이나 국힘당 의원이나 또 친한 기자들을 통해서 자기의 현 상황을 아주 비참하고 힘겨운 것처럼 하는 것이 저 하나의 전략이라고 보고 저는 아주 건재하고 지금도 비아폰이나 비공식 폰으로 지금 어떻게 하든지 이 돌파구를 헤쳐나가려고 그런 일을 중심이 돼서 하고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깥으로는 엄청 건강이 안 좋아서 정말로 거동도 할 수 없을 지경이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외부와 소통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나름의 이제 계획을 계속 본인 주도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괴로워할 사람이 아니고 예. 몸져 누울 사람이 아닙니다. 예. 이 사람 뭐 아시다시피 거의 국정 컨트롤을 거의 다 그 김건희 씨가 이렇게 그의 감각과 그의 방향대로 이끌어 왔는데 이런 아주 극단적 상황에 처했는데 저 사람이 손 놓고 그냥 누워서 뭐 주는 약이나 먹고 그런 상황이 아니죠. 자, 지금도 실제로 네. 지금 주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좀 주변에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그 정도 말씀하시면 듣고 있다 이렇게 제가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건재하고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건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네. 건강하게 네. 예.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다. 이제 이 말씀이 지금 이제 김건희의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대변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고소 전략 최재형 목사와 함께 얘기 나눴는데 많은 분들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조님, 장현주님, 언더동님, 향기님, 그리고 동네 아저씨님, 전옥선님, 아마 동네 아저씨님께서는 집수리하는 동네 아저씨라고 하셨는데, 자 걱정 마라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 구구는 거기로 몰리고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방송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요. 자 경성한우 한우회식 대구 명소 경성한우 대구에 계신 분들 꼭 좀 이용해 주십시오. 연말에 손님 엄청 많았고 연초에도 많았는데 2월 달에도 팍팍 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전 내거리 용산자 이몰에 있습니다. 단체
예약 문의는 053-573-8900인데 가성비 한마디로 짱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열심히 저희들 응원해 주시면 구독, 좋아요를 비롯한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 말씀드리고 혹시 한 말씀 더 예. 오늘도 이제 제보를 몇 사람한테 받았어요. 예. 근데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디테일한 건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윤석열이 체포되기 싫어서 계속 버티고 있을 때 각 언론사가 망원 카메라로 막 그냥 호텔에서 잠입해서 찍고 건물에 올라가서 찍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중단된 게 아닙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의 제보를 받았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가 건재하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포착했고요. 확인도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여러 가지 좀 이제 네트워크를 작동해서 확인 중에 있는데 김건희 씨가 주도해서 지금의 이 관저라든지 이런 대통령이 지금 탄핵돼 가지고 저렇게 이제 구치소에 있는 상황에서 누가 이걸 주도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주변 대통령실이고 정부 부처고 혹은 경호처고 뭐 관저고 뭐 김건희 씨한테 집중이 되고 문의가 가고 결재가 올라가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이 내용은 저희들이 오늘 저녁 생방송에 다시 한번 더 다루기로 하고요. 역시 최재형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조금 전에 제보자라고 하셨지만 그 제보자는 단순 제보가 아니라 평소에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는 분의 내용이다. 김건희는 여전히 건재하다. 누군가 망원 카메라로 그 사람의 활동을 지금 찍고 있고 그걸 봤을 때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최재형 목사께서 주장하셨다.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고소의 전략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내용 많은 분들과 함께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